안녕하세요. 정화학당 연구실장 한경자입니다. 오늘도 정화학당 밴드를 찾아주셔서 학당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할 프로그램은 연구자와 함께 고전 읽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6회 동안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김유석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자와 고전 읽기는 해마다 한 2회나 3회 정도 그 고전을 함께 탐독하자라는 의미로 기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후반기에 김수석 선생님 모시고 티마이오스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교양 강좌 때 이미 김유석 선생님을 한번 만나 뵀었습니다. 티마이오스 교양 강좌에서는 티마이오스에 대한 어떤 배경 그리고 전반적인 개관을 이제 김유석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었고요.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연구자와 고전 읽기 프로그램에서는 천천히 차근차근 함께 강독하고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교양 강좌 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티마이오스는 뭐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이고 그리고 우주의 기원과 뭐 발생, 구조 그리고 플라톤의 자연철학적인 사유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작품입니다. 아주 멋진 작품인데 또 읽기도 아주 어렵지요. 이 어려운 작품을 티마이오스 역자이신 김유석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제 유려하게 펼쳐주실 텐데요. 김유석 선생님께서는 파리 1대학에서 소크라테스 초기 대학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의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다방면에 관심, 연구를 하고 계셔서 스토아주의라는 책도 쓰시고 굉장히 배울 것이 항상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이자 선생님이십니다. 특히 선생님 논문을 읽으면은 논문이 보통 학술적 논문이라는 게 건조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논문은 건조하지 않고요. 굉장히 그 멋진 문학 작품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글이 굉장히 유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어려운 티마이오스라는 어려운 작품을 유려하게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정암학당 회원분들도 앞으로 6회 동안 그러니까 10월에 3회, 11월에 2회, 그리고 12월에 1회 이렇게 기획되어 있는 연구자와 함께 고전 읽기 이 시간을 우리 밴드 정암학당 회원분들도 멋진 시간을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을 부탁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김유석입니다. 한경자 선생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강의를 잘 해라라고 하는 이제 부담을 팍팍 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좀 알아듣겠습니다. 이미 이제 한 3주 전인가요? 그 역자와의 만남이라는 형식으로 정암학당에서 이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이제 우주론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서양 고대 철학, 특히 이제 자연에 관한 그 탐구의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그 서양 고대 철학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인들의 이제 과학 정신이죠. 과학 정신의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대화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품의 배경에 대한 강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정암학당에서의 의뢰로 이제 이 작품을 한번 꼼꼼하게 그 학당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과 한번 읽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제안이 있어서 6차례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난번에 그 역자와의 만남에 참여를 안 하셨더라도 사실 이제 오늘부터 강의를 이제 듣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아마 뭐 거의 지장은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작품의 초반부부터 함께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배경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다시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다룰 만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같이 우리가 더듬어 나갈까 합니다. 본래 같았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지난 봄에 이 강의를 했어야 합니다. 봄에 한 3, 4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모든 것이 밀리면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대면 강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대면 강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 강의실에 이제 그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텍스트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수업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직접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짚어볼 만한 그리고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을 그 강의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체로 이제 격주간 형식으로 해서 6차례 그래서 아마 이제 12월 둘째 주쯤에 이 강의가 모두 끝날 텐데요. 6차례 수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매 시간 수업은 3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일단 75분 수업을 하고요. 3시부터 시작을 했으니 이제 4시 한 15분까지 수업을 하고 약 15분을 휴식한 다음에 다시 이제 75분 수업을 해서 대략 한 5시 45분에 수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토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그 아직 초창기라서 지금 초반이라 이제 진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이제 그 마지막 수업 때 이제 종합 토론의 형식으로 이제 다양한 질문과 감상과 토론을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을 따로 마련할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는 그냥 이제 토론이나 질문 없이 일단 강의만 좀 충실하게 강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자, 연구자와 함께 고전 읽기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입니다. 자, 전체 6강의 중에 오늘이 제1강 첫 번째 강의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의인 오늘 강의에서는 그 작품의 도입부를 다룰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도입부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가 우주의 탄생, 우주의 기원, 우주의 구조, 그리고 우주의 본성, 그 다음에 우주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별들이라든가 지구와 달, 태양 같은 이제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이제 생명체, 특히 이제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우주론과 자연 철학을 다룬 작품입니다만 이 대화의 도입부를 읽어보면 막상 우주론과 자연 철학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제 읽어보면은 플라톤의 정치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도입부를 읽으면서 플라톤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썼을까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도입부가 끝난 다음에는 작품의 초입의 우주론, 자연 철학이죠. 이제 그 들어가기 직전에 우주 탐구의 전제,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자연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자연을 바라보는 플라톤의 시선이 다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대화의 도입부, 즉 플라톤의 저술 의도, 그리고 우주론의 도입부, 즉 우주 탐구의 전제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면은 일단 도입부의 대화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의 대화 분량은 크게 4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 플라톤의 작품은 다 대부분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주인공은 이제 소크라테스이고 몇몇 친구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제 대화의 맥락을 좀 살펴보고요.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대화의 주제가 도출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게 이제 4파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기원에 관한 티마이오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우주론을 다루기 전에 우주론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우주탐구의 전제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분배상 아마 그 전반부의 3파트, 빠르면 이제 4파트까지 이제 수업 전반부에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후반부의 5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수업 후반부는 이 5번째 기도, 우주탐구의 전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늘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항상 강의하다 보면 자꾸 밀립니다. 할 얘기가 많아져서.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 안에 이야기를 좀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앞부터 한번 해볼까요? 먼저 대화의 맥락입니다. 자, 도입부의 대화. 우리가 이게 대면 강의라면은 앞에 참석하신 분들께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거나 할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 이 작품의 처음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첫 페이지를 딱 열면은 시작되는 대화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의 대화자는 여기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4명입니다. 소크라테스,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헤르모크라테스. 우리의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지만 특이하게도 이 작품인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작품은 화자, 작품의 제목이 티마이오스이듯이 이 작품 안에 있는 화자인 티마이오스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이 시작되면서 초반에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주도하지만 초반에 도입부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 그럼 우주에 대해서 그 우주론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이제 티마이오스가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입부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의 도입부. 자,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아니, 그런데 티마이오스, 우리의 네 번째 분은 어디 계시죠? 어제는 저희 손님이었고 오늘은 저를 초대하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 말입니다. 티마이오스가 말하죠. 그는 어딘가 편찮아서요, 소크라테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일부러 이 모임에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자,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안 계신 분의 몫을 채우는 것 또한 당신과 이분들의 일이겠군요. 티마이오스. 그야 물론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뭐 하나라도 빼먹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당신에게서 제대로 손님 대접을 받은 마당에 우리 남은이들이 열의를 다해 당신께 보답하려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온당치 않은 일일 테니까요. 자, 소크라테스가 다시 이제 말하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말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의 내용과 주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티마이오스가 대답합니다. 몇몇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당신도 와 계시고 하니 모두 상기시켜 주시죠. 아니, 당신께서 힘들지 않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간략하게 그것들을 되짚어 주시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어제 제가 논의했던 주제는 정체에 관한 것들로서 그 골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훌륭한 정체란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는 대화편을 탁 펼치게 되면 이제 대화의 첫 대목에 나오는 대화 내용입니다. 자, 이 대화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번호로 1번, 2번,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3번, 4번 해가지고 이제 4개를 체크해 놓았는데요. 요것들이 이제 아마 요 첫 대목에서 아마 플라톤이 심어두었을 만한 좀 중요한 이제 그러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제 1번. 자, 한 분, 두 분, 세 분. 아니, 그런데 우리의 네 번째 분은 어디 계시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학자들이 이 첫 대목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해 합니다. 이 네 번째 분은 누구야 도대체? 뭐 이렇게 궁금해 합니다. 보통 이제 지금 대화자가 4명인데 소크라테스가 한 명 하면 거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티마이오스, 헤르모크라테스, 크리티아스에서 한 분, 두 분, 세 분은 있는데, 또 한 분이 없네? 보아하니 어제는 이 사람들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을 텐데 오늘 결석했다, 이제 이 얘기죠. 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티마이오스는 그 사람은 좀 뭔가 어디가 편찮아서 못 왔어요. 뭐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이 자리에 빠질 리가 없는 사람인데 불가항력적으로 못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플라톤은 고대로부터 이제 플라톤을 읽는 하나의 전통입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작품을 쓸 때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를 작품의 맨 앞에 첫 대목에, 첫 단락에, 첫 대목, 첫 문장, 심지어는 이제 첫 단어에다가 집어넣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식의 해석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대의 이제 플라톤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플라톤의 글쓰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전통은 플라톤만의 것이 아니라 서양 고대의 글쓰기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기원은 이제 지난번 역자와의 대화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호메로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메로스가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의 가장 초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두괄식 전통은 굉장히 유서 깊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라톤을 연구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고대의 플라톤주의자들은 한 분, 두 분, 세 분, 아니 그런데 우리의 네 번째 분은 어디 계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안에 뭔가 플라톤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식으로 이제 궁금해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자면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번째 분 이거를 다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10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보통 이제 수를 만물의 원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수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10에 이르는 과정을 완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을 구성하는 뭐 입자들, 그다음 분자들의 질서 이것들을 다 수로 환산하고 수적 계산으로 환산해 가지고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려는 전통이 있었는데 왜 이걸 떠올리냐면은 학자들 중에 일부는 플라톤이 후기에 이르러서 피타고라스주의적으로 전향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번째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플라톤이 자신의 철학적 정체성을 암묵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플라톤은 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감각세계를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지적이고 불변하는 이데아 혹은 형상을 더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하여 감각세계가 이데아의 모상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둘러싸고 어떤 이론적인 뭐랄까요 이론적으로 이 형상 이론을 더욱 다듬어 나가다가 피타고라스주의 다시 말해서 이제 수학에 기반해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제 피타고라스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해석은 이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 분, 두 분, 세 분은 우리가 이제 수중에 기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를테면 그리스어로는 헤이스, 듀오, 트라이스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1, 2, 3입니다. 1, 2, 3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분, 이거는 서수죠. 그리스어로 테타르토스라고 영어로 또 fourth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묻는데, 자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 되죠.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헤르모크라테스 신원 확인이 되는데 네 번째는 어디 있죠? 왜 신원 확인이 안 되죠? 적어도 독자들은 모릅니다. 네 번째 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상상력을 확장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대화편에서 이 우주의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발생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세계를 제작한 자, 우주 제작자입니다. 혹은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어로는 데미오로고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또 하나는 데미오로고스, 우주 제작자가 이 세계를 제작할 때 모델로 삼는 겁니다. 이를테면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마 플라톤의 이데아 혹은 가지적 형상이겠죠. 그렇죠? 셋째 것은 재료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가, 즉 집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집이 될 것이고 플라톤의 이 대화편에서는 우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 두 분, 세 분은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제작자, 하나는 가지적 형상,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주. 자, 근데 네 번째는 모릅니다. 그런데 네 번째와 관련된 것이 티마이오스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계가 생겨났을 때 바로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처한 공간입니다. 공간. 이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있어야겠죠. 그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공간이고 플라톤은 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것을 생성의 수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일상 회화에서 어디 빈자리 있어? 그럼 여기 빈자리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리, 비어있는 곳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공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공간을 직접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사물을 통해서 여기에 공간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공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빈 장소, 공간,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물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네 번째 것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플라톤의 글쓰기에 관한 오래된 전통, 다시 말해서 플라톤은 글을 쓸 때 자신의 주제를 작품의 맨 앞에다가 살짝 숨겨놓고 독자들의 이제 지적인 사고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전통에 따르면 한 분, 두 분, 세 분, 아니 그런데 우리의 네 번째 분은 어디 계시죠? 라고 물었을 때 그 안에 우주 제작, 플라톤의 우주론의 세 가지 원인과 24번째 원인이 암시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 철학적인 논의, 다시 말해서 철학적인 입장에 대한 해석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다루어지지 않냐면은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플라톤은 오늘날 우리가 학술 논문을 쓰듯이 글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이제 희곡 작품을 쓰듯이 글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사용하는 다양한 논증 방식이라든가 사례를 드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서술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방식도 들어가 있지만 이처럼 그냥 문학적인 어떤 묘사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암시하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 플라톤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함축이 문학적인 해석에 함축이 들어있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보통 이제 고대의 전통에 따라서는 아니 플라톤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이 꼭 논증이라든가 엄밀한 논리적인 방식이 아닐지언정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상을 암시하는 게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고 또 대목들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플라톤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은 오늘날 우리처럼 어떤 학술적인 논문을 쓰듯이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인 탐구를 전개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술적인 논문이 아닌 다른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글쓰기 방식 속에서 자신의 철학적인 사유를 굉장히 유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앞을 잠깐 볼까요? 손님 대접과 보답, 환대와 보답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텍스트를 한번 돌아가 보죠. 예. 그 네 번째 사람은 어디 편찮아서 못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빠진 사람의 몫을 채우는 건 여러분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뚱딴지가 뭐랄까 이제 뜬금없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티마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당신에게서 2번입니다. 어제 당신에게서 제대로 손님 대접을 받은 마당에 우리 남은 이들이 열의를 다해 당신께 보답하려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온당치 않은 일일 테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어제 모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임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빠진 사람을 포함해서 4명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서 오늘은 그 4명의 소크라테스에게 대접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 몸이 편찮아서 빠진 겁니다. 한 명이 빠졌으니 나머지 3명이 4사람 몫을 다 해서 대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한 게 사실은 환대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관계, 두 명의 관계에서 주인과 손님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특히 이제 손님이 한 이방인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주인이 이방인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것, 그리고 대접해 주는 것을 환대라고 부릅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이 고대 그리스에서의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덕목이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종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환대를 잘해준다. 이를테면 낯선 사람이 우리 땅에 와서 도움을 청할 때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보호해주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네라고 하는 찬양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대를 안 해주면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리스에는 이제 신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한 세계의 지배자인 제우스가 정의의 신이면서 동시에 환대의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혹은 동물의 모습을 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주인이 손님을 잘 환대하는가 혹은 어떤 고약한 주인이 손님을 환대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를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또 거꾸로 이제 손님들은 주인의 환대를 받으면은 주인에게 기꺼이 고마워하고 복종을 하는가 아니면은 주인의 환대를 받고 뻔뻔스럽게 뒤통수를 쳐서 주인의 자리를 탐하거나 차지하려 드는가도 감시하는 것이 바로 환대이신 제우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텍스트하고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문명에서 환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리스 문명은 지중해 문명이죠.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반도와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이제 터키 지역 그리고 그 아랫편에 있는 이제 이집트와 같은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 이 일대를 포괄해서 지중해 문명이라고 하고 이집트 문명을 제외한 이제 그 윗부분을 이제 그리스 문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오래되고 나름 찬란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문명입니다. 뭐에 비교하면 작냐면 이를테면은 뭐 이집트 문명보다 작죠. 그리스 문명이라고 이제 길어봐야 이제 한 4,500년 정도인데 이집트 문명은 뭐 6,000년 이상이죠. 왜냐하면 황하 문명보다도 좀 작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근데 뭐 인도의 인더스 문명보다도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6,000년 이상 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도 작습니다. 이를테면 이 세계 4대 문명은 거대한 내륙 문명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 문명은 대부분 거대한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인더스 강이 그렇고 황하 강이 그렇고 나일 강이 그렇고 뭐죠? 그 티그리스 강, 에우프라테스 강이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거대한 강을 끼고 그 강의 퇴적물이 이제 쌓이면서 그 델타라고 하는 삼각주가 형성되는 그리고 그 삼각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이 문명들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거대하고 이 강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생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은 굉장히 거대해지죠. 그리고 거대하고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수많은 인구가 이제 많이 증가하더라도 이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거대 문명과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 반도는 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롭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4대 문명에 비해서는 사이즈도 작고요. 그 다음에 생산력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좀 힘들 겁니다. 뭐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생산력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랄까 이제 물자 부족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기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문명에서 이제 거대한 제국이 나오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생산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생존 방식은 이런 것이죠. 이제 소규모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자란 것들을 이를테면 뭐 몰래 밤에 가서 이제 이웃 공동체 사람들 다 죽이고 뺏어오면 되겠죠. 그렇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약탈을 한다거나 이웃 도시국가를 멸망시킨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뺏어오면은 그걸로 이제 좀 잘 살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매번 전쟁을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힘든 일이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겠죠. 진다면 이제 파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무역을 하게 됩니다. 무역은 내가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 잉여 생산물을 갖다가 팔고 나에게 결핍된 것을 얻는 행위입니다. 교환 행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어느 곳이 됐든 막힘없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러 가게 되면은 나는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가지고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땅에 누군가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 사람은 이윤을 얻고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도시국가, 모든 도시 공동체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할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대가 중요합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주인의 어떤 친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공동체들이 생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에게 훌륭한 환대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것은 이제 반대급부로서 나 또한 당신에게 훌륭하게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제 당신에게 제대로 손님 대접을 받은 마당에, 제대로 환대를 받은 마당에 우리 남은이들이 열의를 당해 당신께 보답하려 들지 않는다면, 환대해 주지 않는다면 온당치 않은 일이다. 온당치 않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직역을 하면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대의 문제가 사실은 정의의 문제, 저스티스의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는 정의로움, 저스티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뭐 도덕적인 거라든가 법적인 거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정의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의 정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분배적 정의입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 일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받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합쳐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면은 전쟁에서 노획한 물자를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하는가 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의입니다. 여기서 뭐 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시간이 지난 나중에 달라붙게 되는 또 다른 관념이고 또 다른 의미이고,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의 정의는 분배의 정의입니다. 이런 만큼 나눠 가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한 공동체의 성원들이 함께 그 모은 부를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가 항상 관건이 됩니다. 우리 대화편은 아니지만 플라톤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하고도 유명한 대화편 국가가 있죠.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역시 이제 대화하는 친구들에게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겠죠. 그랬을 때 대화자들은, 이들 전문 철학자들이 아닙니다만 일반 대화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죠. 빚진 것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이롭게 하고 적을 해롭게 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빚진 것을 되갚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적에게, 이를테면 적에게 내가 공격을 당했다면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 친구에게 내가 신세를 졌다면 신세를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분배의 이념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어제 친구들에게 뭔가 대접을 해줬어요. 그 대접은 아마 뭐 식사 대접이라든가 뭐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아마 말로 하는 대접이었을 겁니다. 어제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이러한 환대를 해주었고, 그렇다면 오늘은 이 친구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말로써 좋은 환대를 해주는 것, 그것이 아마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당신의 환대에 보답하여 우리도 당신에게 환대를 잘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만족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이제 일단, 그래, 뭐, 환대에 보답을 한다면은, 니네가 뭘 환대받았는지 제대로 기억은 해? 뭐,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의 내용과 주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마이오스가 몇몇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기억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당신도 와 계시고 하니 상기시켜 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뻔뻔스럽게, 그렇지 말고 뭐 이왕 왔는데 그냥 네가 다 요약해줘,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차라리 처음부터 간략하게 그것들을 되짚어 주시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얘기한 거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작품의 중간중간에 계속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이게 음악에서는 라이트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그 특정한 그 뭐랄까 이제 멜로디라든가 특정한 곡의 어떤 성격이 작품 안에서 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이 티마이오스에서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이것이 아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이런 질문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어제 소크라테스가 강의를 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필기를 해요. 다 받아 적어요. 다 받아 적었다면 오늘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어제 필기한 노트 들춰보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어제 아마 그게 아니라 모두가 그냥 대화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소크라테스로부터 얻어들었을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오늘 어제 했던 논의를 필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티마이오스가 뭐 어느 정도는 하는데 혹시 우리가 기억 못하고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 당신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어제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어디 안 가고 내 안에 있습니다. 아마 나의 영혼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룻밤 지나고 나서 이걸 다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일부는 까먹은 겁니다. 까먹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그 뭐랄까 이제 갇혀서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은 기억하는데 혹시 내가 아직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즉 다시 내가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소크라테스 당신께서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그걸 다 되짚어 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필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거나 뭔가 이제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공책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열심히 노트북을 두들기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글을 통해서 기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노트에다 기록하는 건 내가 기록한 게 아니라 노트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나는 나중에 노트를 다시 읽으면서 기억을 떠올리고 외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정을 한번 해보죠. 글이 없는 시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여기서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인간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뭐 동물들 중에서도 뭐 돌고래도 언어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분절적인 소리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분절적인 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죠. 분절적인 소리라는 건 뭐냐면은 자음과 모음으로 소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동물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동물은 말을 한다라고 하지 않고 동물은 소리를 지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인간의 말과 동물의 소리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분절적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개가 멍하고 짖는다라고 했을 때 개가 멍하고 짖는 그 개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그건 소리입니다. 혹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빵 하고 클렉션을 울릴 때 이 빵 소리를 우리는 의성어로서 이제 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느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오직 인간의 언어만이 자음과 모음으로 소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소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수히 많은 단어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라고 이제 모음을 나누고 그 모음 위에 수많은 자음들을 조합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왜, 위, 워, 와 등등 이제 모음과 모음을 조합하면서 거기에 다시 또 수많은 자음들을 얹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수히 많은 단어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단어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단어를 하나하나의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무수히 많은 단어를 갖는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을 엄청 복잡하고 정밀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돌고래가 이를테면 한 50개 정도의 그 독특한 초음파를 발산하는 방식으로 독특한 언어를 사용해서 50개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돌고래는 이제 50개 정도의 개념으로 세계를 표상하는 것이겠죠. 근데 인간은 이를테면 단어를 한 5만 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만 가지로 이 세계를 복잡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이 세상을 훨씬 더 정교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언어, 그 중에서도 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반면에 글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인간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말은 이제 인간에게 본래적인 것이지만 동물과 구별되는 반면에 글은 본래적인 건 아니에요. 글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발명한 거예요. 이를테면 뭐 훈민정음, 그러니까 이제 1300년대, 1400년대인가요?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에 그 세종대왕이 뭐 어떻게 보면 집현전, 왕립 아카데미에 야 글 만들어라, 우리 글이 중국과 다르니 글을 만들어라 해서 이제 글을 창제했듯이 필요에 의해서 글을 만든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글 없이 그냥 쓴 겁니다. 글이 없으니 불편하니까 뭐 다른 민족이 사용하는 글을 수입해다가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했겠죠. 하지만 더 이전으로 가볼까요? 글이 아예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말은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세계를 복잡하게 표상할 수 있었고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글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말을 통해서 문명은 가지고 있는데 글이 없는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를테면 옛날 공동체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공동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 공동체에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왕이 굉장히 좋은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이제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훈련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매년 봄마다 이제 신들을 상대로 이제 복잡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이 공동체의 일원인 저는 예를 들어서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실력이 좋은 의사라서 내과, 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다 치료를 해요. 아픈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다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는 글이 없어요. 아직 글을 만들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 종교, 의학, 전쟁기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글은 없었어요. 자, 그럼 배를 만드는 사람은 조선기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인 저는 의술이 있을 겁니다. 아픈 사람은 다 보면 다 알아요. 아, 얘는 뼈가 부러졌으니 기부스를 해줘야겠구나. 얘는 이가 썩었으니 발치를 해야겠구나. 다 알고 치료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의술은 아직 글이 없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무슨 뭐 저기 산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말벌에 쏘여서 죽었다고 칩시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자, 그것은 이 공동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한 명의 의사가 죽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공동체에선 의학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이라고 하는 지식은 나의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학이라고 하는 지식은 오직 나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의사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보고서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아, 제가 좀 의사들 자질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 때려가면서 가르치겠죠. 이제 기부스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 주사는 이렇게 놓는 거 하면 가르치겠죠. 그러면서 나의 지식이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글이 없을 때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기억을 통해서만 전승될 수 있습니다. 즉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의 형태로 남아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머리 안으로 전승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글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딱 묻는다면 오늘날 글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대학에서 글쓰기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에 대한 어떤 많은 의미들을 부여를 하겠죠. 글은 뭐 자신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 좋은 의미들을 많이 담겠지만 그런 의미들은 한참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 속에서 하나 덧붙여진 것이고요. 원초적으로 글의 기능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기억의 보조 장치입니다. 마치 이제 그 USB 메모리 스틱 같이
나의 기억을, 머릿속에 있는 나의 기억을 저장하는데 어디다 저장하느냐. 글을 발명해서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함으로써 그 지식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늙어서 글을 쓸 수 있어서 이를테면 내가 알고 있는 의술 지식을 글에다가 남겼다, 책으로 썼다.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죽는다 하더라도 한 명의 의사가 죽었을 뿐 의학,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서 그냥 남아있는 거죠. 누구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살던 시대는 이미 그 글이 발명이 돼서 사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글을 발명해서 야, 이게 앞으로 우리의 기억을 보조해주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야 라고 막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느냐 하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의 그 지식을 보존하고 지식을 전승하는 가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누군가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만 대개의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과연 필요해? 과연 그것이 1대1로 마주 앉아서 직접 가르치는 것과 글을 쓴 책을 읽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야? 당연히 1대1로 대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의 가치를 초창기에는 굉장히 폄훼합니다. 폄하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서 글의 가치가, 글은 어쨌든 1대1로 가르치는 것보다 책을 만들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글이 자신의 지위를 점점 차지해 가는데 그 시기가 말과 글이 서로의 가치를 놓고 경합하던 시기가 플라톤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글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글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마주 앉아서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식을 교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글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써내려간 글을 읽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역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그 의미가 확정되는 시기는 플라톤으로부터 다시 한 100년, 150년 이후인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서입니다. 보통 이제 그 그리스 문명사를 이야기를 할 때 헬레니즘 시대에 들면 최초로 소설이 생겨나게 됩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자기 고유의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를테면 서사시 혹은 시 혹은 대화라고 얘기했을 때 서사시는 노래죠. 그렇죠? 사람의 노래를 그냥 옮겨 적은 것. 그 다음에 대화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대화가 그렇듯이 사람과 사람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 즉, 글이 자신의 고유한 표현 형식을 갖지 못하고 말을 그대로 이제 글로써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헬레니즘 시대,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 시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글이 자신의 고유한 표현 양식을 갖게 되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설처럼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소설은 자신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글의 자기 표현 방식입니다. 그쯤 가면서 이제 글이 자신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얘기가 좀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여기서 기억과 상기라고 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글이 아니라 말로서 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런 거야. A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또 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약간 술도 마시고 뭐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이 사람이 제가 원래 말했던 것을 제대로 기억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약간 딴 얘기를 하겠죠. A-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처음에 들은 얘기를 전달하다가 또 뭔가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원래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단계 건너뛰면서 왜곡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지 못한 이야기,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다른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이야기를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나 의견을 교환하거나 했을 때는 가장 확실하고 의심이 나면 물어볼 수 있을 테니까 가장 확실한 전달 방식이지만 이것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전승할 때는 굉장히 불완전한 전달 방식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 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전달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조금 이따 뒤에 나오게 될 신화입니다. 자, 일단 이 내용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죠. 어제 제가 논의했던 주제는 정치체제, 정체에 관한 것들로서 제가 보기에 가장 훌륭한 정체란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이게 대화의 도입부인데 대화의 도입부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티마이오스는 우주의 발생, 우주의 제작, 그 다음에 우주의 뭐 구조와 본성 이런 건데 지금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어제 우리가 나눈 얘기 뭐죠? 정치 체제요. 우리가 이제 철학의 장르로서 얘기하자면 정치 철학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구성하는 시민들, 가장 훌륭한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일단 우리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우주론이고 좀 더 큰 범위에서 말하면 자연 세계 전체를 다루는 자연 철학. 오늘날로 치면 과학이죠. 자연과학인데 그런데 이 대화의 주요한 모티브는 오히려 훌륭한 도시국가, 그 다음에 훌륭한 도시국가를 사는 훌륭한 시민이라고 하는 정치 철학적인 맥락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이야기를 좀 돌이켜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제 이야기의 요약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쭉 여러분이 이제 작품을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이야기, 우리가 어제 가상으로 설정했던 훌륭한 나라에서는 그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직업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저마다 소질에 따라서 각자, 시민들 각자에게 하나의 직업을 부여했다. 이를테면 나는, 뭔가 계산하는 건 빠르진 않은데, 이를테면 약간 우직하고 힘이 좋으니 너는 농부를 해라. 농사꾼이 된다든가, 혹은, 이를테면 당신은 의사가 되라. 라든가, 혹은 이제 당신은 군인이 되라. 라는 식으로 각자의 적성에 맞게, 여기서 이제 소질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피시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자연 혹은 본성, 천성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소질에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의 직업만을 부여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만을 부여한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해준 공동체에서는 겸직금지. 이를테면 이제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농부로 시작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굉장히 잘 졌어요. 그래가지고 소출을 이를테면 수확을 되게 많이 거둬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약간 욕심이 좀 나가지고 이걸로 이제 주변에 있는 논과 밭을 이제 더 사서 이제 기업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오렌지를 좀 크게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는 오렌지로는 좀 성이 안 차서 그래서 이제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무슨 델 모시기 공 야, 잘 들리나요? 들려요?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예. 아이고, 이게 선이 끊어졌네요. 예.
특히 수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플라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철인 통치자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세상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소질 부분에서부터요. 델몬. 아, 그렇군요. 아, 그거 잠깐 요약을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 소질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하나의 직업을 부여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죠. 능력에 따라서 내가 이제 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농사 짓다가 기업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뭐 정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특히 뭐, 한때 뭐 이를테면 나는 뭐 대기업의 뭐 CEO로서 이를테면 내가 기업을 잘 경영했던 이 경력이라든가 경험을 되살려서 나라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해서 막 대통령도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마다에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각자의 소질에 맞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거기에 걸맞게 직업이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들은 수호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부과가 됩니다. 수호자들이 이제 이른바 통치자들일 텐데요. 그러면은 통치자들은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 전체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이를테면 농부들, 광부들, 의사들, 그다음에 군인들 혹은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노동자들 혹은 뭐 다른 이제 서비스업 종사자들 이 모두의 이익을 보면서 이들 전체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수호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직 나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제 수호자의 일에만 집중해야지 수호자가 그 외의 다른 일들을 겸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나라가 잘 되려면 훌륭한 수호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수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호자들은 기계에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제 격정을 갖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제 어떤 적이 나타났을 때 위험이 있을 때 몸을 도사리거나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고 하지만 그냥 무대뽀로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혜가 겸비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용기와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호자들은 그냥 단시간 내에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체육이나 음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기하학, 수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변증술에 이르기까지 통치와 관련된 다양한 학과들을 다 배우고 아마 이게 다 끝나면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수호자들은 사적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절제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릴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은 좀 뭐랄까 월급이 좀 작은 공무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수호자들은 부자가 아니기에 이제 다른데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생 덕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호자의 직무 이외의 다른 일들은 모두 배제가 아니라 사실은 금지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네, 금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여성, 그 다음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의 경우도 남성 수호자들처럼 여성들도 수호자들을 이제 선출해야 되는데 이들 모두 남성과 본성상 조화를 이루고 평시나 전시 모두 같은 직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이제 여성 통치자들 또 남성과 같은 정도로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플라톤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 굉장히 좀 놀랍니다. 그래서 야 이건 뭐랄까 고대 시대의 남녀 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만을 가지고서 이제 남녀 평등을 바라보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또 좀 전혀 여성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사적인 가족을 철폐한다. 그래서 도시 구성원 모두가 모두를 가족으로 여긴다. 이건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제 한 개인,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식을 낳고 해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다르게 그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이제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인구가 유지되어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자식을 재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플라톤의 이 어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제 플라톤의 이상적인 공동체에서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의무이긴 한데 사적인 가족을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극단적인 자유연애라고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되면은 모두가 모두를 형제로, 모두가 모두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모두가 모두를 할아버지와 조부모와 손주로 간주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19세기의 그 사회주의 운동이 유럽에서 있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칼 막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같은 그 이제 19세기의 이제 막스주의자들을 알지만,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이전에 그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주의적인 혹은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시몽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모두가 모두를 이제 가족과 형제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동체에서 어울리면서 자유연애를 하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네, 있었는데 아주 원초적인 문제의식은 약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을 비판하는 혹은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과 관련해서 플라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에 따라서 인간을 분류했다. 일종의 이제 인종주의 비슷한 식으로 간주할 만한 대목이 있다라고 비난하는데, 이런 대목입니다.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구별해서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짝을 짓도록 하되, 그 다음이 재밌죠. 짝짓기가 우연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해야 된다. 왜냐면 알면 기분 나쁠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마 상당히 오랜 역사 동안, 심지어는 이제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제 이를테면 식물의 종의 교배를 하듯이, 그래서 우성인자와 열성인자를 나누고 우성인자끼리 교배를 하면은 그 결과물도 계속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열성인자는 나쁘니까 열성인자를 계속 배제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농업에서 이건 효과를 보죠. 그렇죠? 그래서 더 큰 과육, 그 다음에 더 단맛이 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것끼리만 교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요소를 계속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인간에게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월한 사람들끼리, 이제 키 큰 사람들끼리 계속 결혼시키고 키 작은 사람은 결혼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나온 자식들은 점점 더 훌륭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 사회를 지배해 옵니다. 이건 뭐 어떤 악의적인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경험적으로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플라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 도시 공동체가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훌륭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다 천차만별이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 보면, 이를테면 달리기, 그러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고,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게 시킨다 그러면은 똑같이 땅을 줬는데 누구는 수확량이 굉장히 많고 누구는 수확량이 적은 사람들도 있고, 하다못해 인간관계, 그러면 누구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사귀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쪽의 사람, 즉 우성은 우성끼리 모아서 결혼시키고, 열성은 사회 변방으로 그냥 내보내는 게 어때? 우성과 열성을 결혼시키면은 그 자식은 중간쯤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별로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한 게 플라톤 같아요. 그래서 우수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구별해서 어울리는 사람끼리 짝을 짓게 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알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도록 추첨 같은 방식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아이는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월한 사람들은 아마 도시 수호자들일 겁니다. 수호자들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우월한 자식이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약간 뭔가 변변치 못한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도 좀 열등하겠죠. 자, 근데 따라서 이들은 따로따로 우월한 아이들끼리 공동생활, 열등한 아이들끼리 변방에서 공동생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계급사회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 이를테면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대의 이제 어떤 귀족사회라든가 계급사회에서는 한 번 귀족이 되고 한 번 지배자가 되면 세습이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아주 훌륭하게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왕까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를 이제 훌륭한 왕으로 이제 칭송을 하는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왕자가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를 계승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훌륭하지만 내 자식이 훌륭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자식 태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영 문제가 많더라. 거꾸로 이제 저 어디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굉장히 훌륭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역사 속의 계급사회에서는 내 자식이 별로 훌륭하지 않다 하더라도 얘는 왕자로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될 만한 품성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해도 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 속의 계급사회죠. 귀족의 자식은 귀족, 왕의 자식은 왕,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반면에 천민의 자식은 천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도 플라톤의 여기서 이제 어제 이야기한 그 이상국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습이 되지 않고 우월한 아이들의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걸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우월함을 담보하지 못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비밀리에 이 아이는 열등한 아이의 공동체로 내려보냅니다. 거꾸로 열등한 아이의 공동체, 열등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돋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는 다시 우월한 아이들의 공동체로 올려보냅니다. 즉 누군가 지배를 하고 지배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세대 그 사람의 능력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플라톤의 정치 철학에 나와 있는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바로 어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제 들려준 이야기는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대화편의, 이 국가라고 하는 작품은 굉장히 두껍죠.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것은 이제 전체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권부터 5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 티마이오스에서 어제 우리가 해준 이야기라고, 어제 소크라테스가 해준 이야기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뭐 우리가 놓친 게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티마이오스가 어제 그 얘기 다 기억납니다. 더 놓친 거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러면 자, 어제 그렇게 하고 오늘 내가 이제 대접을 받으러 왔으니 내가 원하는 걸 말하겠소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자, 그러니까 그 정체에 대해, 정치체제, 어제 내가 얘기해준 정치체제죠. 그 정체에 대해 제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대략 이런 사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림에 구현된 것들이든 아니면 실제로 살아있긴 하되 가만히 있는 것들이든 간에 멋진 동물들을 감상하고는 그것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그 몸집에 걸맞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경합을 벌이며 대결하는 모습을 감상하고픈 욕망에 빠진 그런 사람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도시가 임하게 될 대결을 누군가가 말로써 묘사해 주는 것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도시가 다른 도시들에 맞서 경합하며 대결을 벌이는지, 어떻게 그 도시가 적절한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는지, 또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그 도시가 각 도시들을 상대로 실력 행사에서는 물론 구두 협상에서도 시민들의 교육과 양육에 어울리는 업적을 성취하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목은 일단은 이 대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소크라테스의 제가 이제 1번하고 밑줄 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사실은 문장이 굉장히 난삽해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요거 좀 풀어서 말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멋진 동물, 그림 속에 일테면 아주 멋진 뭐 사자를 칩시다.
그림 속에 이제 사자 그림이 있어요. 근데 사자가 엄청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림을 보고 이제 넋을 잃습니다. 야, 이 사자 진짜 아름답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게 이제 그림 속 사자가 아니라 실제로 막 뛰어다니는 사자, 막 사자가 이제 뛰면서 뭐죠? 그러니까 무슨 톰슨 가젤이나 이런 사슴 같은 거 잡아먹고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내가 어제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론 속에서 만든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상적인 도시국가에서는 계급이 다 분리되어 있고 겸직금지되고 그 다음에 도시의 통치자들은 사적인 재산을 취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며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국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구현했어요. 현실이 아니라 말로써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림 속에 있는 아름다운 동물을 보듯이.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이론 속에 있는 그림 속에 있는 동물처럼 이론적으로 이야기된 도시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고 싶다. 혹은 현실 오래전에 있었던 것은 이제 역사죠. 역사 속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면은 그것에 관해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설계도면상에 있는 집이 아니라 실제 아름다운 집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혹은 뭐 지금은 허물어져서 없어졌을지 몰라도 옛날에 그런 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의 초점이 옮겨갔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내가 왜 이런 걸 여러분에게 요구하냐면 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내가 그걸 직접 탐구하고 싶지만 나는 그런 걸 탐구할 능력도 안 되고 말해줄 역량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라고 하는 이제 무능력의 고백입니다. 자, 그럼 또 누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가 살던, 플라톤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시인들이었어요. 시인들이 이제 영웅들과 신들의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전달해 왔는데, 그런데 시인들도 이걸 해줄 수는 없다. 왜냐면은 시인들은 자기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 자기들이 배운 이야기들만 할 수 있지 자기들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피스트들.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살던 시절에는 이른바 이제 떠돌이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떠돌이 지식인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아테네로 와서 교육에 종사하는 지식인들, 그들을 이제 소피스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피스트들이 그 전통 시인들의 지위를 위협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들을 많이 전승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전통적인 시인들은 제우스라든가 뭐 헤라라든가 포세이돈이라든가 혹은 영웅 아킬레우스나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신들과 영웅담을 통해서 정의, 경건, 지혜 이런 것들을 전승했다고 한다면은 이 소피스트들은 그것이 아니라 직접 논쟁을 하면서 지혜란 무엇이다 혹은 정의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논쟁을 통해서 혹은 연설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인들은 전통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그 다음에 이제 소피스트들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가치관을 전승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시인들은 자기들이 양육받지 못한, 오직 자기들이 배운 것만 알지 양육받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폄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피스트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확실히 똑똑해, 많이 알아, 그리고 많은 것들을 훌륭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주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한 나라에 정착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 곳을 가서, 자신을 초청해 주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돈을 받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공동체 안에 스스로를 뿌리박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정의라든가 지혜라든가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훌륭한 정치인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어느 곳에도 정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훌륭한 시민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헤르모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베푼 논의에 대한 답례로서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어제 이론적으로 훌륭한 나라와 그 훌륭한 나라를 구성하는 훌륭한 시민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것은 과거의 먼 역사나 아니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그런 나라가 구현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런 나라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자신은 이론적으로 훌륭한 나라 얘기를 해줬으니 이제 그게 실제 구현된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찾아서 나에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화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떠오른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텐데요. 자, 그것은 시간이 15분이 됐으니 15분 쉬었다가 역시 밀렸군요. 좀 더 후반부는 빠르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쉬도록 하겠습니다.